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41회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무역 규범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대무역 법령상의 수출입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무역 규범 파트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게 대무역법상의 내용인지 아니면 관세법상의 내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1번. 한국의 A 기업은 일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발주받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송하고 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지급받았다. 어떠한 수출입 행위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무채물에 대한 수출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출로 보지 않습니다. 물건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거죠. 전송해 준 거죠. 2번. 한국의 B 기업은 중동 진출을 위하여 두바이의 기업과 현지의 법률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자문료를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지급한 거죠. 자문을 받고 그러면 용역 수입이 되겠네요. 다음에 3번. 한국의 C 기업은 미얀마에서 현지 생산 의류를 구입하여 중국 소재 한국 기업의 중국 법인에 무상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껴있지 않죠? 미얀마하고 중국 이렇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거고 더군다나 무상으로 거래가 됐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출입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에 D 기업은 중국에 화장품을 무한으로 보내 해당 물품의 판매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동물품을 발송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특정 거래 형태 중에서 위탁 판매, 수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판매. 우리 3번에서 보신 내용도요, 사실은 이 한국에서 대금이 지급이 됐거나 아니면 수입하고 물품 수출하고 나서 돈을 받았거나 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 거래 형태에 해당이 돼서 수출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한으로 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죠. 자, 1번의 답은 3번이었고 다음에 2번. 다음 중 대무역 법령의 용역 수출입에 대한 사례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한국의 기업이 온라인을 통하여 베트남 현지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제공한 컨설팅은 용역 수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물건이 나가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전송이 됐어요. 용역을 제공했어요. 대무역법상에는 수출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이 틀렸죠. 2번. 한국의 기업이 한국인 직원을 파견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게 제공한 경영 자문은 용역 수출로 인정이 된다. 직접 가서 용역해 준 거죠? 용역 수출 맞습니다. 3번. 한국의 기업이 미국 기업의 미국인 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설계 자문은 용역 수입으로 인정이 된다. 미국인 직원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막 뭘 설명해 줬어요. 그 용역에 대한 서비스료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용역 수입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한국의 기업이 이탈리아에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 자문은 용역 수입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비를 하면서 제공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수입으로 인정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번. 수출입 공고에는 수출 금지 품목, 수출 제한 품목 및 수입 제한 품목이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이 맞아요. 1번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2번. 수출입 공고에는 고시된 품목들의 수출입 시에 갖추어야 할 요건 확인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수출입 공고가 아니라 통합 공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렸고 3번 수출입 공고에 의한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다. 아닙니다. 1년입니다. 4번 통합 공고에서 2개 이상의 요건 확인이 규정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수입자는 이 품목의 용도와 가장 관련이 높은 한 개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요건 확인 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 2개 이상의 요건 확인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2개 이상 요건을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4번 내용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4번 보실게요. 다음 중 대무역 법령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수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온라인 자가 판정 시스템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요. 전략물자 관리원이에요. 전략물자. 관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기에 나와 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어떤 특정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요.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으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가서 허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요거는 허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근데 전략물자 관리원 판정을 받아봤는데 이게 전략물자가 아니다 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허가 없이 그냥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전략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에 전략물자 관리원이 들어가야 돼요. 1번이 틀렸죠. 2번,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도 수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록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있으면 수출이 됩니다. 3번, 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물품이 전략물자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도 많습니다. 4번, 전략물자뿐 아니라 관련된 기술도 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물자, 실제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략물자를 만들기 위해 설계도가 나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것도 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설계 도면 자체들도, 즉 기술과 관련된 것들도 전부 다 통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5번, 다음 중 대무역 법령의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 교환 체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역업 고유번호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심사라든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부여를 해줍니다. 2번,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사항 변경 통보서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의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해야 한다.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려주거나 수정하라. 이런 내용이죠. 맞고요. 3번에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 등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존의 무역업 고유번호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원론적인 얘기고 당연히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4번 보실게요. 관세청장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 거래자별 고유 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 관리 체제를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무역법 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산업통상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법에서는 관세청장하고 세관장이 주로 나왔었죠. 대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주 등장하니까 뭐 물론 문제를 전부 다 알고 푸시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 애매한 문제라든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타이틀에 대무역 법령이 나왔고 안에 관세청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보기를 전부 다 모르는 보기면 그냥 그쪽으로 정답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 다음 중 대무역 법령의 수출입 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 인정 범위, 인정 시점, 그리고 인정 금액 이런 문제들도요.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1번. 용역 수출의 경우 용역의 수출, 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의 장이 외국환 은행을 통해 입금 확인한 금액이 인정 금액이 된다. 입금 확인액 체크해 두시고.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웬만하면 이런 포장용품이라든지 골판지 이런 쪽은 인정이 돼요. 3번.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 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한 경우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외국환 은행의 입금액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도 되고요. 인정 금액은 외국환 은행 입금 기준입니다. 자, 다음에 4번. 전자적 형태 무채물 수출의 경우 세관 수출 통관액이 인정 금액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러한 보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이다. 그리고 대무역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정도 캐치하시면 사실은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고 하면요. 말씀드렸듯이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관 수출 통관액을 따지고 있어요. 세관에서 수출했다. 세관 수출 통관을 했다라는 의미는 실제 물품이 나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물품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을 정확하게 바꾸면 전자적 형태 무채물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이나 아니면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입금 확인한 금액,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이 4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7번. 다음 중 대무역 법령의 구매 확인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A. 구매 확인서 신청 서류에는 수출 신용장, 수출 계약서, 외화 매입 증명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수출 신고 필증 중 한 개의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맞고요. B.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21세기죠. 서면이 아니에요. 전자무역.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무역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C. 외국환 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는 신청에 의거 발급된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제조 가공, 유통 과정의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급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내국 신용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겠죠. D. 구매 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 첨부 서류의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 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C하고 D는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A, B, C, D 내용은요, 전부 다 대무역 관리 규정 쪽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대무역 법령이 아니라 규정까지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매 확인서라든지 내국 신용장에 관한 문제들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관리 규정 내용이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출 문제 혹은 출제 예상 문제들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8번. 다음 중 대무역 법령의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량은 외화 획득을 위한 물품 등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하며 기준 소요량에는 해당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모량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손모량 같은 경우에는요, 손실량이에요. 손실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품을 만드는데, 완제품을 만드는데 원재료가 4개가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항상 4개로만 만들 수는 없겠죠. 뭐가 하나가 불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손실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4개만 들어간다 하지만 이 하나의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가 5개, 6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손실량들을 전부 다 포함한 개념이 손모량인데 이 손모량은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개념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이 틀렸어요. 2번.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에 이행을 하는 경우 외화획득 이행 기간은 수입 통관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2년 맞고요. 3번에 외화획득의 범위에는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4번.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외화 가득률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해외에서의 건설, 용역사업용 원료 등이 포함이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9번. 다음 중 대무역 법령의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수입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은 해당 물품에는 원산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아도 되는 물품, 즉 예외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따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표시가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1번.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주면 돼요. 다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들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명확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는 거에서 행해야겠죠. 2번.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눈에 띄는 크기로 눈에 띄는 장소, 위치에 표시를 하라라는 겁니다. 엄청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보이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3번.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스위스랜드를 스위스로, 네덜란드를 홀랜드로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번.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 단계에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라벨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꼬리표로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방법이에요. 예외적인 방법. 원칙적인 방법은 각인을 하거나 주물을 하거나 해당 물품에 정말 딱 하나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그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서 물품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 한국에 수입할 때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보수 작업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요거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원칙적인 방식은 뭐 인쇄, 등사, 낙인, 주물 이런 것들이에요. 다음에 10번. 다음 중 대무역 법령의 수출입 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번. 수입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이거 어떤가요?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해당 물품에 좀 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그런 국가가 원산지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1번 맞아요. 2번.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판정은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세계 관세 기구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요. 물품에 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FTA 협정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이 되게 되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가 있죠. 뭐 일반적으로 원산지 이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원산지 특혜를 받으려면은 이 특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국의 물품이 수입이 돼요. 수입될 때 관세를 납부를 하죠. 그러면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해당 세율에 특혜를 주겠다. 이게 FTA 협정인데 이거를 WCO 쪽 기준을 갖고 와서 판단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입국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물품 수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출국에서 아무리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든지 판정 기준을 잘 갖춰가지고 판정을 해서 내보냈다 하더라도 수입국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가 거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혜택들은 수입 국가, 혜택을 주는 국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별도로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동일하게 판정을 합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4번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30% 미만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라고 적혀 있는데 암기해 두세요. 천일염은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만들어져야지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보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자, 다음에 11번. 다음 중 대무역 법령의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정부가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하려면 이해 당사국과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즉 어떤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량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는 한국한테 불만사항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할 수 있으며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조치 시행일 1년 전부터 수입된 물품에 적용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이미 수입이 다 된 상태인데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고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조치 시행일 이후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1년 전 아니고 이후부터. 답은 1번이고 2번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은 4년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대상 물품, 수량, 적용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알려줘야겠죠. 4년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위원회에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 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 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 내용은 최초의 조치 내용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변경할 때에는 조금 더 첫 번째보다 완화해서 적용을 해줘요. 4번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과 긴급 관세 또는 잠정 긴급 관세의 부과 기간 및 연장 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8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8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대한 개념은요, 요 11번 문제로 정리를 하고 가세요. 자, 다음에 12번. 다음 중 우리나라 수출 지원 제도의 하나인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 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맞고요. 신용 위험에 해당하는 위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약 파기, 파산, 대금 지급, 지연, 거절 이런 것들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의 관계에서 수입자의 신용과 관련된 위험, 요걸 신용위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상위험이라고 해요. 요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2번에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보험금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수입보험은 국내 기업이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의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한다. 수입과 관련된 보험은 이런 내용들을 담보해 주고요. 다음에 4번, 수입보험은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게 되는 수입자에 한해 시행이 되고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을 위한 수입보험도 따로 있어요. 제외된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 금융기관용 수입보험도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다음은 전자무역 플랫폼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무역을 행하는 기업들이 모든 무역 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싱글 윈도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B.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접속 및 웹 브라우저를 통한 접속 등 다양한 접속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안성을 이유로 개별 기업의 기간 시스템 또는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A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스톱 시스템, 원스톱 단일 창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 내용은 틀렸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C. 무역 유관기관과의 협업 프로세스 제공을 위한 연계 솔루션을 개발하고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무역 업무의 일괄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D. 다양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인터페이스 방식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통합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전자문서 보관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보안 및 장애 관리를 포함한 운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무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게 되면 전부 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단일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다 긍정적인 쪽으로 좀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아까 B에 나온 것처럼 뭐뭇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국가 내에서 전자무역 플랫폼을 보는 관점하고 맞지 않아요. 전자무역 플랫폼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오답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B만 틀렸으니까 A, C, D, E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EUCP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신용장을 전자식 신용장으로 발급한 경우, 그리고 서류 제출도 전자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EUCP가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꼭 전자식으로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종이 서류하고 혼합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자, 1번. EUCP는 신용장 거래에서 종이 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에 필요한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2. EUCP에서는 완전한 전자적 제시와 종이 문서와의 혼합 제시 둘 다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3번. EUCP는 특정 기술 혹은 특정 전자상거래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제정되었다. 어떤 신용장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요. 4번. EUCP는 UCP를 대체 가능하므로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은 EUCP를 신용장 거래의 독립적 준거 규칙으로 UCP와 분리하여 채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독립적인 규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속적 대체 규칙으로서 우리가 분리해서는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EUCP 같은 경우에는 보완적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완적 규정. 자, 다음에 15번. 다음은 관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과 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A.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국으로 일단 물건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수입 통관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외국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출이 아니에요. 외국 물품인 상태에서 외국으로 나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해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바다예요. 거기에서 국적선이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게 되면 누구 나라 거예요? 그 국적선에 해당하는 나라 거예요. 원산지가.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외국 물품이 아니라 내국 물품으로 봐야겠죠. 다음에 C.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은 우리가 환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사람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버스로 갈아탔어요. 그럼 뭐죠? 그게 환승이에요. 그래서 C는 환적이고 D.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이거를 특허인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우신데 아닙니다. 운영인이에요. 운영인. 그래서 답은 반송 내국물품 환적 운영인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6번. 기타 통상은 미국 A사로부터 의료용품 1000개를 미화 30만 불에 수입하고자 한다. 거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A사가 미화 1,500불 상당 의료용품 5개를 견본으로 송부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다.
이 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자, A. 해당 의료용품은 소액의 견본이고 무상으로 수입되는 것이므로 기타 통상은 수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상 견본 수입 물품도요. 수입 신고는 다 해줘야 돼요. 수입 신고는 필수입니다. B.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은 수입 물품의 도착 가격 CIF인 1,500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문제의 두 번째 줄에 A사가 미화 1,500불 상당 CIF 가격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과세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CIF가 기준이 됐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는 기준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뭐 FOB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CFR 이런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되죠. 자, B는 맞고요. 다음에 C. 해당 의료용품은 견본품임을 이유로 관세가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견본품이라 하더라도요. 1,500불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견본 기준은요. 가격 기준은 미화 250불이에요. D. 관세 부과 여부는 기타 통상이 수입 신고하는 날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는 수입 신고 시에 유효한 법령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B하고 D가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17번. 다음 중 관세법상 절차와 규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면서 그 대금으로 2,000불을 일본에 송금하였다. 이 경우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문제예요? 대무역법이 아니라 관세법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온라인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실제 수출 신고, 온라인으로 전송 받을 때도 수입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수입 신고는 필요가 없다. A는 맞고요. B. 독일에서 정밀기계를 수입하면서 국내에서의 기계 설치비 미화 15,000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해당 설치비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CIF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 도착한 다음에 발생하는 금액들이죠. 이런 것들은 과세 가격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B는 틀렸고 C. 수입된 물품에 하자가 있어 클레임을 제기한 결과 해당 물품을 반품하기로 판매자와 합의하고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였다. 이 경우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대체품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에 들어왔던 물품하고 새로 들어온 물품은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이거 옛날에 들어왔던 건데 반품하고 다시 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왔던 물품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온 물품이 그 다음에 다른 물품이 다시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오는 것도 관세 납부해야 돼요. D. 수입 물품에 대한 대금을 유로화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과세 가격을 계산할 때 해당 대금을 지급한 일자에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 신고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D도 틀린 내용이 되고요. 맞는 내용은 A하고 C가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8번. 다음 중 관세 법령상 수입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 가격을 신고한대요. 뭐 묻는 내용이에요? 일방법 적용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일방법 적용 가능한 보기는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1번. 해당 물품을 수입 후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육용으로 유상 사용하도록 단서가 붙어있는 물품의 수입이래요.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것이 제한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은 일방법 사용할 수가 없었죠. 다음에 2번.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연구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한 경우래요. 공동으로 운영한대요. 어떤 느낌이죠? 특수관계자 느낌이 나요. 근데 괄호 안에 보세요. 단 거래 가격은 당해 산업 부분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대요. 그러면 특수관계는 있지만
해당 물품의 거래 가격에 해당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1방법 사용 가능합니다. 2번 내용이 맞고요. 3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구매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물품의 수입. 이건 어때요? 임대예요. 임대.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한 물품이 아닌 거예요. 3번 틀렸고 4번 송금 방식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책임이 해외 수출자에게 있는 물품의 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자에게 책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19번. 다음 중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서울에 있는 A는 태국에 있는 B로부터 양식된 수산물을 수입을 합니다. 거래 조건은 FOB이고요. 대금 결제를 위해 A는 신용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수산물은 태국 선적항의 냉동 창고에 B의 책임으로 보관하다가 A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를 하고 물품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우리나라 도착항에서의 해당 수산물의 검사 수수료는 B가 부담을 한다. 자, 이렇게 4가지의 비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일방법으로 계산할 때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되어야 되는 금액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문제죠. 자, 1번에 A가 부담한 신용장 개설 수수료. 사실상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물품 가격이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예요. 즉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가산되지 않고요. 2번 B가 부담한 선적항에서의 냉동창고 보관료. 이것도 어때요? 선적항에서 냉동창고 보관료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전에 여기 2번째 거래 조건은 FOB라고 나와 있죠. FOB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배에다가 실어줄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수출국에서 자 선적항에서 이 항에서의 냉동창고 보관료는요. 이 금액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발생됐죠. 그럼 전부 다 포함된 상태로 FOB 금액이 산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3번 A가 부담한 해상운임.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FOB 조건이죠. 수출국가에서 수입국가까지 해상운임이 발생을 하고 수입국에 도착하면서 CIF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은 가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4번 B가 부담한 도착항 수산물 검사 수수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담했든지 간에 어쨌든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가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20번. 다음 중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번 세관장은 납세 신고를 받으면 수입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도 수입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함께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요, 제가 선통관 후심사 말씀드렸죠. 수입 신고 당시에 따로 어떤 심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한 이후에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하기 전에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1번 내용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세관장에 수정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할까요? 6개월까지는 수정 신고가 아니라 보정 신청을 하는 거죠. 보정 신고를.
3번. 납세 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해 세액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시를 들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관세 1억 납부했는데 이게 사실은 10억을 납부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9억을 수정 신고한 다음에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정 신고한 날에 그 다음 날이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이런 돈 미리 준비해 놓고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4번. 세관장이 부가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할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서 내가 어떤 물건 신고를 하고 어떤 물건 수입하니까 얼마만큼 세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납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세관장이 자 이런 것들은 내가 부가고지를 해줘야겠어 라고 정해놓은 물품들은 예외적으로 부가고지를 받는다라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4번 내용도 맞고요.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